달러가 세졌죠. 그러면 쉬어가야 돼요. 그리고 짱을 봐야 돼요. 연준이 앞으로 계속 달러를 약하게 만들 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해피엔딩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은 주식을 8개월 이미 생각해놨고 결정해놨고 그거에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한 거지. 엔캐리 청산이 있으면 달러 원 환율이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려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라고 마젤란 펀드로 뭐 1년에 뭐 15년 동안 매년 27%인가를 올려드렸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은퇴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원금을 손실했다고 했어요. 연준 보고서에서 관세가 디플레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하도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인데 다들 뭐 연락 받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근데 이거는 네. 저는 뭐 경제학 모델, 뭐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수십억 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복잡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사실은 모델이나 사람들이 머릿속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과거 사례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냐면 역사는 복잡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과거에 150년 동안 관세를 올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미국이. 우리는 18년에 한 번 겪고 뭐 지금 2번 겪죠. 근데 그 전에 많아서 다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관세를 올렸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 다 조사한 차트. 저는 특히 물가에 관심 많으니까 이건 연준 보고서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가로축의 관세율의 변화 150년간 그리고 점들은 각 관세를 옮겼던 뭐 요즘 같은 사례들을 이제 점으로 찍은 겁니다. 세로축은 인플레. 관세를 오른쪽으로 가면 올린 거죠. 올린 거죠? 네. 오른쪽 축으로 갈수록 관세를 올린 거죠. 네. 그런데 물가가 밑으로 가네요. 세로축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관세가 0, 5, 10, 15 늘었는데 네. 인플레이션 그래프는 우하향을 하는 오히려 우양해져. 네. 되게 일관되게 그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점의 색깔은 뭐 여러 가지 뭐 시기별로 차이인데 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금이 그 점들이 우하향한다는 거. 관세를 높였는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져.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150년 동안. 아주 일관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중간에 뭔가 물이 흐르는데 뭐 돌을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물이 잘 못 흐르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관세라는 그렇죠. 게. 그러면 경제 활동이 물 흐르는 건데 이게 방해를 받겠죠. 그건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이 생기는 거고 그에 따라서 결국 물가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게 문 팀장님이 따로 그린 그래프 따로 그린 있잖아요. 그래프, 예전에 예. 저희 방송에서 보여줬던. 저는 이런 식의 점도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물가와 관세 그림으로 그냥 이제 순수하게 좀 보여드리는 편인데. 그러면 지금 양쪽 긴축도 완화하고 네. 그 앞에 뭐가 만져졌어. 네. 그다음에 연구해봤더니 관세는 디플레야.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해야 될 명분이 가득가득 차네요, 점점. 차는데 네. 트럼프가 싫잖아요. 정치적이니까.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관세는 인플레라며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방금 보여드린 그 보고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차트고 네. 지난주에 다른 연준에서 또 자료를 발표했어. 거기에는 관세가 인플레다. 이런 자료를 썼어요. 물론 그 자료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제 연준도 경제 모델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넣었더니 해보니까 관세 인플레인데? 라고 이제 보고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내와 비둘기가 서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측을 하신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그럼 시점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아무리 트럼프가 싫어도 경제 상황 고려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시점이나 방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연준은 매파적일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하를 뭐 하든 뭐 동결 하든 이제 금리 정책보다는 연준의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는 계속 매파다. 근데 만약에 연준은 고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연준이 맞다고 쳐요. 연준이 맞다고 쳐. 정말 그게 진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죠. 계속. 내년 말까지. 그리고 계속 매파적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산 시장은 안 좋겠죠. 돈 안 풀어주고. 달러도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겠죠. 환율도 달러원 환율도 안 떨어지겠죠. 계속 가겠죠. 그렇겠죠. 이게 모두가 불행하죠. 우리가 보통 경제 지표를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얘기하죠. 누구한테 좋고 네. 누구한테는 안 좋고. 금융시장 입장에선 지표가 좀 안 좋았으면 좋겠죠. 안 좋았으면. 그런데 연준은 지표 좋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맞다면 뭐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연준이 맞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같이 연준이 틀렸다. 즉 경제가 아픈 게 먼저고 네. 이민자 그래서 줄었고 노동력이 그래서
고용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제가 맞다고 쳐요. 만약에 전 소수견이요, 소수견. 제가 만약에 맞다면 내년 언젠가 연준이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꿉니다. 내년 언젠가. 네, 왜냐하면 현재 연준의 정책은 긴축적이기 때문에 경제 체력 대비해서 긴축적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를 대략 3, 4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 네. 여기서 말하는 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3, 4월이 왜 문제냐? 과거에 미국이 관세 전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관세 전쟁 시작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1년 후에 경제가 폭망해요. 그 말씀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2018년에 경험했습니다. 2018년에 관세 전쟁 미중 간에 했거든요. 근데 18년 미국 경제 좋았어요. 근데 19년이 되자 원인을 알 수 없이 경제가 갑자기 폭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거를 뭐 관세 전쟁도 1년 지났는데 왜 해?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관세 전쟁하고 1년 지나면서 디플레가 되게 심하게 와요. 저는 내년 이제 올해 1월 빠르게 보면 1월부터 시작했고 좀 늦게 보면은 이제 4월에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4월 초죠. 그래서 저도 플러스 1년 하면 대략 내년 1분기 정도에 연준의 과도하게 긴축적인 정책이 경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긴축적인 정책의 변화가 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네. 발언이나 뉘앙스로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당장 12월의 금리 전망은 어떠세요? 12월에는 지금 인하론이 조금 더 확률상 최근에 좀 낮았다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연준 내부에서 비둘기 얘기하면 이게 막 올라가고 메가 얘기하면 또 막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춤을 춰. 근데 저는 뭐 인하와 동결을 떠나서 여전히 파월은 매파적일 것이다. 지금 케빈 헤셋 신임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네. 그러면 사람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멀쩡히 원준 의장이야. 근데 차기 연준 의장 막 얘기하고 또 사람들은 케빈 헤셋 나오면 얘기만 나오도 막 박수 치고 막 주가 오르고 막 난리 나. 기분 되게 안 좋겠죠. 그렇죠. 파월이 기분 한 번 안 좋으면 꼬양 좀 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2월에 파월이 이제 인하 뭐 동결을 떠나서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아무리 마음. 트럼프가 네. 내리라고 해도 네. 나는 임기 끝까지 내리지 않고 이게 본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든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리고 연준은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연준이 보기에 지금이 골디락스야. 고용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부양을 하면 인플레가 온다고 효과에 써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압력은 마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악마와도 같은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선한 천사가 나와서 악마와 막 싸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줘야 되고 지금의 경제에서 섣불리 완화를 하면 안 돼. 옛날 폴 볼커 마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용. 멋지다. 뭐 시장이 망하든 말든 경제학자들과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옛날에 뭐 폴 볼커도 시장 망가뜨리면서 뭐 금리 인상해서 결국 인플레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파월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곧 아웃되는데. 네. 뭐또 어디서 불러가지고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2월에는 조금 조심을 살 필요가 이제 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내년 미국 경제 전망하고 나스닥 상황을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1분기까지 힘들겠죠. 1분까지. 제가 맞다는 전자에. 그리고 저는 이제 1분기 끝날 때쯤 연준이 태도를 전환할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약달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대폭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그 전에 양적 완화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지금부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이제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기간 연준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 양적 완화하기 전까지 요 때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뭐 다른 방향의 질문이긴 한데 네. 워낙 문 팀장님이 독특한 시선을 갖고 계셔서 AI 거품에 대해서 주변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그 근거들, 네. 엔비디아 위험에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피지컬 AI나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야 해. 네. 이렇게 서로 순환 투자하는 거 위험해. 감가상 문제 이런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문 팀장님이 보시는 AI의 발전과 거품론에 대해서는 문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뭐 발전이나 거품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저는 인간을 잘 압니다. 거품론을 사람들이 제기했다? 아직 머리가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성적이다.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이성적이에요. 뭐 저도 사실 지난 2000년에 IT 버블도 겪어보고 그 전에 금융위기 전에 버블도 겪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빅테크 버블도 겪어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냉철한데 거품 그런 상황에서 거품이 터진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인간들이 막 머리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차가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정은. 왜냐면 너무 기대감이 많이 갔었고. 근데 그런 조정이 아니라 이제 거품이 터진다.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품이 터지는 건.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차가운데 그럴 수가 있겠나.
자, 이제 미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환율이 높아서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율이 높은데 네. 지금 한국은행의 정책은 적절하게 가고 있는 건가요? 환율이 급등할 때 사실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대만 같은 나라의 이제 사례를 보면 대만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좀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대만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대만 외환 보유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절대액으로 보면 안 되고 GDP 대비 크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외환 보유고를 좀 숨긴 게 있어요. 겉으로 우리나라보다 드러내는. 좀 높죠, 지금 외환보유고액이. 그 GDP 대비로 비율이. 보면은 그 공식 외환 보유고도 높지만 대만은 또 숨긴 게 있어요. 그 겉으로 잘 드러 안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좀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대만은 숨긴 외환 보유고까지 GDP의 거의 100% 가까운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25%가 돼요. 25%. 그러니까 미국, 그 대만은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통화 약세를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게 그 통화 약세의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그럼 대만은 지금 어떠냐? 통화가 약세가 되면 국민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수출 기업은 좋아요. 뭐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시민들, 가게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월급이 깎여요. 제가 깎이는지도 몰라. 통화가 약세일 때 시민들이 자기가 깎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깎여.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가 월급이 되게 낮습니다. 나라는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GDP가 뭐 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기도 하고. 그런데 대만 가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합니다. 월급도 대만의 대학 졸업한 초임이 얼마나 사람들의 돼요? 초임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 안 돼요. 대졸 초임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돼요. 대만이. 놀랍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럼 대만은 왜 그렇게 되냐? 통화를 과하게 약세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이제 한국은 그냥 알아서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기업만 좋아요. 수출기업 좋고 이 수출기업들이 번 돈을 자국에 투자를 안 해. 못하고 그 수출기업들의 공장은 다 어디로 갔냐면 이제 중국 본토로 갔죠. 중국은 뭐 말도 통하고 중국이랑 커넥션이 있는 기업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래 본토랑. 그러니까 공장들이 한 20, 30년 전부터 이미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훨씬 싸니까. 그러니 대만에는 뭐 투자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럼 대만 사람들은 뭐 취직할 데도 없고 뭐 내부 내수가 벌어질 것도 없고 안에서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굉장히 기형적인 나라가 이제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대만이랑은 다르게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이제 국내 공장도 만들고 뭐 그걸로 보너스 받으신 분들이 뭐 집도 사고 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대만과 비슷해지네요. 그럼 무서운 말을 그러니까 아니, 환경이 환경이 좀 비슷해져서 그렇게 안 가도록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을 한국은행이 이제 동결하는 거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못한다. 뭐 이러한 충격들이 최근에 국제 시장에서 좀 있는데 대만의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는 2%거든요. 대만이. 그런데 대만 국채 10년물 금리가 1.3%예요. 우리가 2.93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10년물 금리가 3.3%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 2.5%고 내수가 이제 힘드니까 좀 뭐 구조적 개혁 좋죠. 예, 구조적 개혁 뭐 이제 교육 기획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실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하실 거고 저같이 그냥 경제 상황을 당장의 부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수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환율의 상승이라는 것이. 그래서 환율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결국 좀 환율이 나중에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많이 해서 다시 내수를 살릴 시기가 나중에 꼭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뭐 한국은행조차도 환율이 안정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환율이 지금처럼 저렇게 날뛰면 금리 인하는 뭐 생각도 못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금리 차를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과거에 한번 이건 그림 그려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금리 차랑 환율이 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선진국 간에는 금리 차를 잘 따라요. 선진국 간의 통화 가치는. 근데 한국은 조금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근데 한국은 확실하게 맞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과의 이 성장 격차가 환율을 결정해요. 얘는 잘 맞아요. 늘. 그러면 한국이 성장을 못하니까 통화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 늘 맞는 말이니까. 그럼 한국을 좀 부양을 시켜라. 우리 한국 부양시키려면은 뭐 기업들은 이제 해외 투자할 거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성장을 올려? 금리 인하해서 성장을 유도하고. 저의 생각이 그죠. 그러나 이런 얘기는 요즘 하면은 무슨 환율이 난린데 전 소수 의견이니까 시청자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소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환율이 이러면은 금리 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국민연금까지 투입된다. 네. 방어가 잘 될까요? 또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연금이 대규모 외화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환해지하는 과정에서는 뭐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겠는데
뭐 연금 입장에서도 자기네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이 다 공개돼 있어요. 우리가 또 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다 뭐 어떻게 할 상황에 어떨지 어떻게 개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혹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거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력 혹은 뭐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아직도 매력적인가요? 이제는 수익 창출 다 했으니까 네. 이제 나갈 시장인가요? 일단은 한번 쉬고 가자 그리고 그다음 관망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신흥국을 본 이유는 달러가 약세였던 게 가장 커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인 논리인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달러였던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달러면 유동성도 창출되고요. 외국인들이 미국보다는 신흥국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버려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10월부터 달러가 세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쉬어가야 돼요. 그리고 짱을 봐야 돼. 연준이 앞으로 계속 달러를 약하게 만들 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해피엔딩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과도기가 확실해져서 다시 약달러로 가면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많이 벌었고 일단 차익 실현하고 관망을 한다라는 전략이 막 그렇게 이상한 전략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럼 달러의 약세와 강세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려면 인덱스 정도 보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밖에 머니홀라 계속 보면 예, 좀 보고 흐름을 좀 알 수 있겠다. 제가 그 이렇게. 단기 시장 금리 그 제일 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노란색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색 차트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제가 이제 보고서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거든요. 이런 거를 꾸준히 이제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금리 인상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엔캐리 얘기도 막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엔캐리 때문에 하방 압력이 그러니까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엔캐리 때문에 주식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조정받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엔캐리가 그때 뜬 건지 이걸 왜 구분해야 됩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 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달러엔을 보세요. 달러엔이 환율을 봤더니 왠지 강해지네.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막 2%씩 막 3%씩 움직여. 그러면 그게 말이 맞아. 근데 최근에 보면요. 거의 안 움직여 달러엔이. 뭐 일본이 금리 인상 한 듯 만 듯 뭐 하루에 뭐 한 0.3% 움직이나 0.4% 뭐 그게 뭐 적은 건 아닌데 움직이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주식을 팔기로 이미 생각해놨고 결정해놨고 그거에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한 거지. 엔캐리 청산이 있으면 달러원 환율이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려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안 얘기기 좋다는 거니까. 때문에. 왜냐면 5만 가지 재료를 그냥 다 끌어다가 그냥 시장 안 좋은 쪽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일 겁니다. 요즘에 돈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 많이 하면서 뭐래도 자산을 사놔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가 인플레는 늘 있어 왔고 네. 뭐 환율도 늘 변화가 있어 왔는데 왜 요즘 유독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이 뭐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된 건가요? 환율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환율. 환율이 이제 오르는 건 뭐 오를 수 있는데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원화고치가 완전히 똥값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 원화 계속 나 월급 원화로 받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그럼 받자마자 환전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통화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산 가치, 예를 뭐 실물이 그렇겠죠? 실물. 그럼 이제 실물 자산으로 좀 옮기려는 생각들이 가져서 이게 저는 빨리 환율이 안정되는 게 급선무다. 그 주식을 누구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불장에서도 네. 뭐 100만 원 이상 번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 가장 안전하고 쉬울까요? 뭐 저는 증권사에 있으니까 주식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인간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산 가격도 보지만 사람들은 너무 자산 가격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홈쇼핑을 보는데 거기 정말 뭐 몸매가 너무 좋은 쇼핑 모델이 뭐 정말 사사 사이즈 옷을 입고서 이 옷 너무 예뻐요 사세요. 샀어. 찢어져. 그럼 그 옷을 사야 돼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즉 이 자산이 좋으니까 사세요가 정확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남과의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가가 뜨는 자산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되냐? 강제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자산들. 가격이 하루하루 안 나오는 자산들. 그럼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좋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자산들. 그럼 결론은 거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주식 좋게 보고 저도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장과는 그렇게
잘 안 맞는다. 저도 그 기사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40%가 상승을 해서 코스피가 4천이 됐는데 100만 비슷한 원을 사례가 벌었다는 있어요. 게 그 옛날에 피터 린치라고 마젤란 펀드로 뭐 1년에 뭐 15년 동안 매년 27%인가를 올려드렸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은퇴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원금을 손실했다고 했어요. 아니 1년에 27%씩 올라가는 펀드예요? 그걸 15년 동안. 근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원금을 잃었어요.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펀드를 이제 뭐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펀드였으니까 펀드 뭐 설정해서 들어왔다가 뭐 돈 뺐다가 이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산이 좋으니까 산다. 그것도 좋은데 내가 이제 아는 자산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유동 자산을 사시는 게 왜냐면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왜냐면 정부가 못 팔게 해주거든요. 정부가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팔고 싶으면 그런 자산을 사셔야 된다는 거. 한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문홍철 팀장님하고 환율 문제하고 달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26년에 어떤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저희가 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